현대소설 수능특강 6강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서정인의 강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일단 서정인의 강과 관련된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 인물 관계도를 보고 대략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 설명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제는 현실에서 소외된 인물들이 갖는 허무와 비애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외된 인물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나고자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허무감과 비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강인데요. 이 강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강인데요. 소설 속에 실제로 강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해서 강이 드러나니까 강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흘러가는 것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강이에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이 강은 흘러간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강이라고 하는 제목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강이 흘러가는 강의 흐름처럼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도 각기 애환을 지닌 채, 애환이라고 하는 건 뭐 슬픔, 어려움, 허무함, 비애감 이런 거죠. 덧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작품 제목의 의미라고 보면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간단하게만 본다면 소시민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의 의미가 독특하게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강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우리 본문에 수록된 부분에는 왼쪽에다 적을게요. 눈이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시면 눈이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됐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눈은요, 전반부와 후반부, 즉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면서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을 과거회상의 매개체라고도 설명을 하겠죠. 더 객관적으로 들어가서, 더 꼼꼼하게 들어가서 보면 전반부에 나오는 눈은 진눈깨비라고 해서 흩날리는 눈 있잖아요. 그 진눈깨비로 나오는데, 이 진눈깨비가 나왔을 때 정확히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후반부에는 진눈깨비가 아니라 한방눈이 내려요. 이 한방눈은 소외된 소시민들의 슬픔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게 후반부에 나오는 눈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눈은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후반부를 보시면 슬픔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면서 장면과 장면, 즉 모든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오지만 이 강의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 이해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인물관계도는 좀 제가 빈 공간이 없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소설에서 인물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특이해요. 박씨, 이씨, 김씨, 그리고 여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인물관계도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전부 다 1번 익명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익명으로 이름이 제시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인물에 대한 소개도 자세하게 하지 않고요. 외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건 외양묘사라고 보시면 돼요. 외양묘사. 됐죠? 작가가 이렇게 익명으로 등장인물들을 설정해 놨다라고 하는 것에 효과가 있겠죠. 그럼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1번 익명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건 인물들이 각자의 삶에서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간다. 즉 자기의 삶에서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마찬가지 각자의 삶 속에서 소외가 되거나 또는 고립되어 있거나 또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익명성을 사용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 씨는 직업은 교사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얘는 아래 나오는 이 씨와 김 씨가 머무는 하숙집 주인이고요. 박 씨는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박 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씨는 돈을 만지는 세무소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과 관련돼서 속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돈만 밝히는 성격. 얘는 특이한데요. 특이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유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면 또는 이면적으로 놓고 보면 현실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이 씨입니다. 김 씨는 나이가 조금 있는 늙은 대학생으로 나와요. 한때는 촉망받기도 했지만 어릴 적 꿈이 현실에 치우쳐서 매몰되어 가면서 결국 피해의식을 갖고요. 열등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김 씨입니다. 여자는 술집 여자라고 그냥 적을게요.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버스 안에서 위에 나오는 세 사람을 우연히 만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한방눈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방눈을 보면서 순결함을 지키는 신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인물이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요, 결국 삶에서 소외당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익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 결국 익명성을 바탕으로 삶의 허무함, 무상함을 드러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게 1번과 2번 효과에 적어놓은 1번과 2번이 될 거고, 한 가지 더 추가해 볼까요? 3번.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익명성을 썼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됐죠? 그럼 지금부터 본문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웬 사람들이죠? 돈 줄 테니까 술 파세요. 여기서는요 뭐냐면 세 사람 있었죠. 김씨, 박씨, 이씨요. 세 사람이 막차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술집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하, 여기서 술 안 파는데요. 다음 집에 가세요. 여기서 뭘 팔아요? 여인숙입니다. 정말 그렇군. 간판이 없는데 낮에 본 간판 말이야. 여인숙 간판은 있을 거 아니야. 아, 간판 없이 손님을 받죠. 그럼 대문이라도 따놔야지. 9시 막버스가 떠나면 손님이 없죠.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세 사람이 버스를 놓쳤다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죠. 우린 손님 아니요? 우린 이 집 손님이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인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여인숙 손님이 아니지. 이 다음 집 손님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 다음 집이라고 하는 건 앞서 봤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낮에 버스에서 만난 여자가 일하는 곳. 아까 마지막 인물관계도에서 여자가 술집에서 일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술집 여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다음 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난 이 집 손님이 됐으면 좋겠어. 한숨 자고 싶은데. 첫 번째 인물 나오죠. 김씨, 익명성. 벌써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박씨와 이씨가 되겠죠. 아, 학생. 그러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럼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먼저 집으로 들어간 김씨는 여인숙의 묵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당이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하게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 저편에 시커먼 머루가 있고 불빛이 비친 방문이 있다. 그 방문이 열리고 남폿불이 쑥 나온다. 그는 그리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마루에 걸터 앉는다. 소년이 남포를 기둥에 걸고 방을 치운다. 들어가도 괜찮으니? 라고 말하면서 방금 나왔던 부분을 바탕으로 본다면 김씨와 소년의 만남이라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루 위에 올라간다. 걷기보다는 몸을 위로 올리기가 더 힘들다. 바깥이 조용해진다. 바깥이 조용해지는 이유는요. 김씨가 일행과 떨어졌기 때문에 바깥이 조용해지고 있겠죠. 필기하지 않는 이유는 구두로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구분하고 있으니까 필기 필요하시면 필기하셔야 됩니다. 아마 주사와 선생은 술집으로 간 모양이다. 소년이 책 나부랭이를 챙겨 가지고 나온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김씨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소년이 책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 이러한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김씨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부러진 연필 토막이 희미한 남포 불빛을 받아 눈에 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허리를 굽히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어둡고 냄새가 고약하다.
소년이 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벽 중간께에 있는 못에다가 건다. 호야가 양철에 부딪히면서 소리를 낸다. 소년이 나간다. 그는, 여기서 말한 그라고 하는 건 김씨죠. 김씨. 불 건너편 벽에 기대에 앉아서 담배를 핀다. 연기를 내뿜는다. 불꽃이 한참 있다가 흔들린다. 여기서는 좀 인물의, 즉 김씨의 심리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담배라고 하는 소재는 굉장히 착잡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거고, 불꽃이 한참 있다가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건 불꽃이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불꽃이 흔들리는 모양을 통해서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쓸쓸한 분위기와 그라고 표현되고 있는 김씨의 흔들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불안정한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참 있다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이 없으니까 불꽃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 쓸쓸하다고. 그리고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건 누군가가 들어와서라기보다는 즉 김씨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삶 때문에 불꽃이 흔들린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결국 지금 괄호 열고 괄호 닫은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라고 표현되는 그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그의 심리라고 하는 건 아까 나왔던 굉장히 착잡하고요, 쓸쓸하고요,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심리가 되겠죠. 소년이 침구를 안고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편다. 일어설 때 보니 가슴에 훈장이 달려있다. 이 훈장이라고 하는 건 소년이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공부를 좀 잘하면 훈장을 줬었대요. 그래서 훈장을 보고 소년이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게 훈장. 그는 그를 가까이 불러서 그 훈장을 들여다본다. 둥근 바탕이 가로로 5학년 2반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세로로 반장이라 쓰여 있다. 조잡한 비닐 제품이다. 너 공부 잘하는구나 라고 말했더니 소년이 말합니다. 네, 저 지난번에도 1등 했어요. 즉 자부심이 느껴지죠. 아, 이건 뻔뻔스럽구나.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좀 아이에게 대놓고 말했으면 좀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대놓고 말하진 않았나 봐요. 여기서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의 인식 또는 그의 가치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 것이 별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의 말을 가지고 왔는데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독특한 부분이 될 거야. 결국 그라고 표현되고 있는 김씨는 냉소적 태도를 보이면서 혼잣말이라고 하는 독백적 어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소년에게 그냥 비꼬기 위한 말이 아니야. 아까 소년이 책을 가지고 왔을 때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라고 했잖아. 결국 소년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에 좌절하고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냉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에 대한 냉소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소년이 책 나부랭이를 가지고 나오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에 좌절하며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냉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냐? 방금 말했던 부분 굉장히 중요해. 방금 읽었던 부분 계속 여러 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으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돌려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이모부댁이에요. 저희 집은요 월출리예요. 30리나 들어가요. 얘는 좀 시골에 사네요. 그죠? 시골을 옛날 말로 벽촌이라고도 해요. 벽촌. 가난한 대학생.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대학생이라고 하는 건 앞서서 나오고 있는 인물인 누구라고 보시면 되냐면 김씨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근데 그라고 하는 대명사로 나오고 있었죠. 덜컹거리는 밤의 전차, 피곤한 승객들, 목쉰 경적소리 가로 닫아볼까요? 드디어 그가 과거 회상을 하기 시작하고요. 2번 경적 소리가 목이 쉬었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한다. 의인법이 될 거고요. 덜커덩거리고 있고요. 피곤해하고 있고요. 경적 소리가 목쉰 것처럼 들린답니다. 그건 굉장히 밝은 분위기라기보다는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들이 등장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종점에 닿으면 전차는 앞뒤 아가리를 벌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리라고 하는 건 전차의 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는 B이다. 여긴 또 특이하게 은유법. 출구는 아가리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뱉어낸다. 근데 이 뱉어낸다까지 보면 전차가 뱉어내는 거니까 얘를 의인법이라고 보기보다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다. 여기서는 화류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의인법과 화류법의 구분인데, 여기서는 동물도 할 수 있는 뱉어낸다라고 하는 행위가 나왔으니까 전차랑 뱉어낸다라고 하는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보면 화류법으로도 볼 수 있다고.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간답니다. 우울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네요. 초라한 길가 상점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그들을 건져낸다. 그들은 고개들을 가슴에 묻고 조금씩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은밀히 하나씩 둘씩 골목들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가난한 대학생이 대문 앞에 나타난다. 그는 그 앞에 선다.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망설인다. 이럴 때 쾅쾅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삶, 우리 대문이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문이 없다라고 하는 건 가난하니까 없겠죠. 또 안정적인 삶에 대한 바람, 즉 방금 밑줄 친 부분은 물질적 풍요와 안정적 삶에 대한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그의, 즉 김씨의 내적 독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 내적 독백을 표현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그의 내적 독백을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서술자가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부분. 이 작품도 서술자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어서요.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는 주먹을 편다. 편 손바닥으로 대문을 어루만지듯 흔든다. 또 흔든다. 고무신짝 끄는 소리가 들려온다. 식모의 고무신짝은 겸손하게 소리를 낸다. 그는 안심한다. 배 속으로 쑥 가라앉는다. 즉 가난 때문에, 적어드릴게요.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괄호를 안 했는데 괄호를 열어 볼게요. 그 가난한 대학생 여기 있죠. 빨간 색깔로 좀 가로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방금 읽었던 부분까지, 여기가 바로 김씨의 과거 회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과거 회상이니까 과거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 회상에서 현재형 문장을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현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할게요. 학교는 여기서 다니냐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잘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네. 그럼 이 학교라고 하는 이 사이는요. 이 사이는 과거 회상을 하다가 현재 상황으로 돌아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학교는 여기서 다니냐? 그는 눈을 개슴츠레 하게 뜬다. 심지어 심지를 줄인 남포뿔이 눈앞에서 가물거리고 있을 뿐 소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년이 이미 방을 나가고 없는데도 소년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몽롱한 의식 상태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방바닥이 뜨뜻하다. 술이 점점 더 취해 오른다. 그는 옷을 입은 채 허리를 굽히고 손발을 이부자리 밑으로 쑤셔 넣는다. 넥타이를 풀어야지. 그러면서 그 눈을 감는다. 1등을 했다고 괄호 한번 열어볼게요.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기회 얼마든지 있어. 미국, 영국, 불란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라 돈이나 남의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돈 없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흔한 것이 장학금이야.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돼.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1번. 지금 이 부분은요. 그 김씨가 대화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독백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대화 상대가 없는 상태의 독백. 그럼 결국 대화 상대 없이 혼잣말 한다라고 하는 건 김씨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의 소외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2번. 앞서서 훈장받은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보였던 소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자긍심을 보였던 소년을 보고 김씨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죠. 그 부분을 바탕으로 봤을 때 자신,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김씨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이상과 현실은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실에서 소외된 사람들은요, 현실에 대한 만족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소적인 태도라고 하는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 공부해라라고 말하는 건 결국 겉과 속이 다른 반어적인 의미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는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여기 정리할 게 좀 많아요. 입을 다물고 흥얼거렸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는 몽롱한 가운데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하나씩 떠오른다. 이것이 바로 김씨 같은 말,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중학교에 가서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서 우등생이 돼. 대학에 가선 보통이다가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온다. 결국 너는 열등생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고생해온 셈이야. 그렇다 닫아볼까요? 그럼 일단 여기서는요,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냐면 너는 천재일 거야, 수재가 될 거야, 우등생이 될 거야, 보통이 될 거야, 결국 열등생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점점 범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얘를 점강법이라고 설명을 할 거고요.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2번. 교육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3번. 계속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의 내적 독백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내적이요. 아까는 겉으로 드러나는 혼잣말이었다면 지금은 속으로 하고 있는 내적 독백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
여기 괄호 열고 괄호 닫은 데 보시면 너라고 제시가 될 텐데, 이 너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과거에서 경험했던 그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소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훈장 가지고 있던,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소년 있죠. 그래서 둘 다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한쪽으로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좀 4번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좀 어려워서 천천히 말씀을 드렸고요. 차라리 천재였을 때, 지금부터는 적을 게 많아요. 할게요. 차라리 천재였을 때 삼심리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뗄나무꾼이 되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다. 결국 공부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겠죠. 그럼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어서 볼게요. 천재라고 하는 화려한 단어가 결국 촌놈들의 무식한 소견에서 나온 허사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 된다. 결국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식한 생각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골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께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대학교 가야 돼, 좋은 사람 돼야 돼, 이런 말. 근데 여기 나오는 김씨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 무식하다.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는 것은 시골 사람들이 못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답니다. 즉, 공부를 잘해도 사회에 나왔을 때 열등생이 되어버리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구절이 될 거고, 좀 일반적으로 대학도 좋은 데 가고 공부도 잘하면 무조건 사회에서 도움이 돼야 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고요. 또 누구나가 다 템스강에 불을 처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템스강에 불을 처지르다 라고 해석할게요. 방금 노란 색깔로 형광펜 밑줄 친 부분. 템스강에 불을 저지르다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다 또는 대단한 일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템스강에 불을 저지르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구나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는 없다 또는 누구나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 부분은요, 누구나 자신의 꿈과 이상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렇죠? 허옇게 색이 바른 짧은 바지를 입고 읍내까지 몇십 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중학생, 많은 동정과 약간의 찬탄, 이모집이나 고모집이 아니면 삼촌이나 사촌네 집을 전전하면서 고픈 배를 졸라매고 낡고 무거운 구식의 커다란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다 끼고 다가오는 학기의 등록금을 골똘히 생각하며 밤늦게 도서관으로부터 돌아오는 핏기 없는 대학생. 그러다 보면 천재는 간 곳이 없고, 그 다음 볼게요.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낙오자가 남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낙오자라고 하는 건 공부는 굉장히 잘했지만 현실에서 실패한 사람. 그는 출세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드디어 김씨가
속물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떤 것도 주임 교수의 인정을 받는 일보다도 중요하지 않다. 외국에 가는 기회도 단 하나도 그의 시도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다. 가로 닫아 볼까요? 그럼 결국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는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에 가는 기회도 그의 시도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는 계속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그가 성공할 확률은 대단히 높다. 많은 것들 중 어느 하나만 적중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적중하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데에 있다.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그가 처음 출발할 때 도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곳으로부터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음을 깨닫는다. 마지막 부분 중요하니까 갈게요. 되찾을 수 없는 것의 상실감이야. 아래 거 지우고 해줄게. 갑니다. 마지막 구절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되찾을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럼 결국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적을게요. 잃어버린 지난 과거의 시간에 대한 상실감 또는 후회하고 한탄하는 감정을 회한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결국 이렇게 느낀 이유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이 꿈으로부터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현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꿈으로부터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탄식 때문에 잃어버린 지난 과거 시간에 대한 상실감과 회한을 느낀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소외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술상의 특징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매번 서술자의 위치나 서술자가 하는 방식이나 서술하는 방식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수능 특강 아래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미루시면 안 되고요. 바로바로 좀 푸세요. 아시겠죠? 일반 한 번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설을 진행할 때 그때 배운 기억으로 문제풀이가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꼼꼼하게 다 풀어보시고 꼭 미리미리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현대소설 6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